달러원 환율은 오전 한때 1,479원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환율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당국은 추가 제도 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시장의 외화를 더 풀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그동안은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기간을 엄격하게 규제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금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보유하던 달러를 풀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대해서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해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촉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수출 기업에 한해서 국내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평소에 경영하는 데 쓰는 운전 자금 목적의 원화 용도 외화 대출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편하게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국내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네, 그럼 지금 환율 상황이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77.3원에 출발해 오전 11시 30분 현재 1,4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대를 넘어섰고 조만간 1,5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혁원 금융위원장 등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어서 투자와 대출 등 금융생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흔들리는 증시를 붙잡고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의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손질하면서 국내 투자에 차등적 혜택을 주는 식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내년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도 구체화에 담을 방침입니다. 현재 ISA를 통해 3년 이상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투자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3년만 묶어두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투자 창구로만 활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국내 주식 투자에만 확대된 혜택을 주든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투자 구분 없이 확대 혜택을 주더라도 국내 주식에 차등적으로 혜택을 더 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검토 중이라는 건데 정부가 쓸 수 있는 혜택의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회에선 ISA 5년 투자 시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1년씩 초과할 때마다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일단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복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 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던 국내 투자형 ISA 형태로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당시 비과세 한도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되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며 반발이 거셌는데 증시 부양과 외환시장 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대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말 대형 은행들이 속속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호금융권에선 전면적인 대출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협과 수협에 이어서 새마을금고에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됩니까? 네, 새마을금고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비회원 대상 가계대출을 취급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서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1금융권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리자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관리 목표의 약 4배까지 불어났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구체적인 중단 요청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관리를 위해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소수 예외를 제외하고 출자 회원이 아닌 고객의 대출 상담자로 입력과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대형 은행들도 요즘에 대출 받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당초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는 11조 8천억 원가량이었는데요. 유기체 대출 규제 이후 목표치가 약 32% 줄어들면서 이들 은행에서만 3조 8천억 원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때문에 앞서 시중은행은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속속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주담대 대면 신청을 전면 중단했고 KB국민은행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제외하고는 연내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주요 보험사도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거나 연내 신규 접수를 막았습니다. 당국은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내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어서 보험입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을 추천받을 때 노후 대비용으로 좋다라는 이야기 자주 듣게 되죠. 저축 목적의 보험을 팔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또 문제는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우선은 문제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주로 어떤 상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까? 네, 보장성 보험을 연금 저축으로 설명들었다거나 제대로 된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확정 이율에다 연금 전환된다는 설명을 듣고 저축 상품이라 생각해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사망보장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금 전환 특약은 사망 보장 대신 보험 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당겨 쓰는 걸 말하는데요.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는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저축 목적엔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가입자 B씨는 2년간 의무 납입하면 추가 납입 없이도 보장된다는 말에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금감원은 이 경우 보험 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또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는 경우에도 기존과 신규 계약을 잘 비교해보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와 담보 변경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으니 계약을 취소해달라라는 주장들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네, 상품 설명서의 보험 계약 중요 사항 설명을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과 완전 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가입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목돈 만들기라는 설명을 들었고 모니터링 답변도 형식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도록 유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 설계사가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내용을 썼고 모니터링 스크립트 답변이 증거로 확인됐기 때문에 금감원이 계약 취소를 권고한 건데요. 특히 완전 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킹과 무단 결제, 정보 유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동통신업계에서 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출시한 구글 인공지능 연계 상품인데요. 상품 출시 사흘 만에 오류가 터지면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정확히 어떤 상품에서 무슨 오류가 터진 겁니까? 네, LG유플러스는 어제 고객들에게 구글 원 일부 상품의 가입이 일시 중단된다며 구글 AI 프로 서비스 가입할 때 제미나이 프로가 활성화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안내했는데요. 그러면서 구글과 함께 오류 수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가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가입이 일시적으로 막힌 구글 AI 프로는 이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와 클라우드 저장 공간 2TB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LG U+는 지난 14일에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구글 AI 프로 제휴 상품을 출시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이 구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구글 AI 프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오류로 가입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내놓은 서비스가 출발부터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건데 회사의 정상화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회사는 이번 주 중으로 가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오류 개선 작업을 완료했는데 혹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내부 테스트를 좀 더 거쳐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번 주 중 재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첫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애초 내부 테스트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가운데 LG U+가 이달 30일까지 이 구글 AI 프로에 가입하면 요금을 29,000원에서 14,500원으로 50%로 할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었는데요. 일시 중단 기간 동안에 말씀드린 반값 서비스 이벤트 가입도 막히게 됐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대형 정보 유출 문제를 여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지각 변동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경쟁자는 역시 네이버인데 연계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점차 늘리며 이른바 반쿠팡 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연계가 추가됩니까? 네, 네이버의 월 4,900원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어제부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롯데마트 온라인몰 제타의 유료 멤버십인 제타패스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지난 8월 출시한 제타패스는 월 2,900원만 내면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제한으로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고 매주 새롭게 들어오는 신선, 가공식품을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는 컬리와도 협업해 컬리 앤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는 멤버십 회원이면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커머스 업계더라도 동맹을 맺고 배송 및 상품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유출 사태에 흔들리고 있는 쿠팡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이커머스들도 바쁘죠.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은 자사의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스타배송에 주말 정리의 프로모션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금, 토, 일 오후 8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하는데 매주 생필품, 가공식품 등 특가 상품 3종을 엄선해 할인가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스타컴도 오는 21일까지 연말 장보기 특가전을 열고 최대 반값 할인을 진행하는데요. 스타컴은 지난 8일부터 새벽 배송 무료 기준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춘 데 이어 업계 최고 수준인 결제 금액의 7% 적립을 앞세운 새로운 멤버십인 쓱7 클럽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사이에 체결됐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수요가 정체되는 이른바 캐즘으로 인해 포드의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번에 해지된 문제의 계약 규모가 얼마나 컸습니까? 네, 해지된 계약 규모는 9조 6,030억 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와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이 포드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당초 공급 계약은 2027년 1월부터 6년간 총 7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 등으로 인한 포드 측의 일부 전기차 생산 중단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포드는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 중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서는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이 사라지게 돼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 수요 부진 때문이라면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드가 지난 11일 SK온과 합작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도 캐즘으로 인한 전략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전기차 중심으로 가려던 계획을 사실상 접었고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중장기 수주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전기차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요 둔화에 짓눌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건설을 두고 연일 영풍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에 재련소 운영법인의 지분을 최대 3분의 1 이상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게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영풍은 핵심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고 고려아연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 필요한 내용은 모두 공시했다고 맞붙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재련소의 운영법인은 고려아연이 모두 소유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련소 운영법인이자 고려아연 자회사인 크루서블 메탈스는 고려아연이 100% 소유하는데요. 고려아연이 미국 국방부와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국방부의 운영법인 지분을 최대 34.5%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당 14원에 최대 14.5%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게 되면 추가로 20%를 취득할 수 있어 최대 34.5%까지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또 재련소 운영법인이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인 합작법인에 매년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핵심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아연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뭡니까? 네, 고려아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공시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같은 신주 인수권 제공은 미국 정부가 타 핵심 광물 기업에 지분 투자할 때도 요청하는 통상적인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고려아연 100% 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수준으로 사업 주도권은 고려아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풍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재련소 건설 계획을 두고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우선 고려아연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핵심 도로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가 철거됩니다. 대신 그 아래에 약 10년에 걸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강북 8개 자치구의 교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파급력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강북 지역을 가로로 잇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를 없애고 지하에 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 3조 3,800억 원, 예상 사업 기간 약 10년에 걸친 초대형 사업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강북 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교통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은 급증했지만 도로 상황은 그대로다 보니까 만성적인 교통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성산 나들목부터 하월곡 분기점을 지나 신내 나들목까지 약 20.5km 길이의 왕복 6차선 지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사업 1단계고요. 2단계로는 하월곡 분기점부터 아랫방향으로 성동 분기점까지 약 6.5km를 잇는 지하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시는 마포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강북 8개 자치구의 주민 280만 명의 생활공간이 지금보다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철거로 복잡한 도로가 정비되고 새로 확보하는 공간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지하고속도로 개설로 기존 출퇴근 시간에 빨라야 시속 35km에 불과했던 일대 차량 속력이 시속 67km 정도로 빨라질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홍제천과 목동천 등의 수변 공간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급 음식점은 최대 40%, 예식장은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그러면 노쇼 위약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노쇼에 따른 위약금 한도를 오늘부터 높인다고 밝혔는데요.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 코스 요리, 이른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위약금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들의 경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부도 피해가 큰 만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총 이용금 20%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이어도 단체 예약처럼 특수한 경우엔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기반 식당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지각도 노쇼로 보려면 이 역시 사전에 고지돼야 합니다. 예약 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고급 식당 40%, 일반 식당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식장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취소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위약금 한도를 높이되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 역시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책임 주체에 따라 비율을 달리했습니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식이 남은 일수에 따라 40%, 50%, 70%로 구분되고요.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식 29일 전 이후론 구분 없이 70%가 기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에 따른 숙박 당일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스터디 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SBS 비즈 지훈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외식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들이 뷔페와 케이크 등의 가격을 해마다 올리면서 외식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연말에는 아무래도 케이크 수요가 많을 텐데 호텔들이 이번에도 가격을 올렸다고요. 네, 연말 딸기 디저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업계도 관련 제품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신라호텔은 딸기 쇼트케이크 가격을 지난해 10만 원에서 올해 11만 원으로 10% 인상했습니다. 두산팰리스도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올해 11만 원으로 책정하면서 1년 사이 5% 인상했고요. 롯데호텔의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는 올해 11만 5천 원으로 9.5% 올랐습니다. 딸기 디저트 뷔페의 가격도 더 비싸졌는데요. 반얀트리 서울은 1년 사이 28% 급등한 13만 5천 원으로 롯데는 3.4% 오른 15만 원이 됐습니다. 호텔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케이크 가격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호텔 뷔페들은 이제 20만 원대가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라와 롯데, 파르나스 호텔 모두 성인 오후 뷔페 가격이 22만 원대로 올랐고요. 웨스틴 조선도 20만 5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워커힐 호텔은 조식 가격을 올리는데요. 새해부터 성인 뷔페 가격이 8만 5천 원으로 4% 비싸집니다. 이런 가운데 가성비 초밥 뷔페인 쿠우쿠우도 일부 매장 가격을 인상하는 등 외식이 잦아지는 연말연시 먹거리 가격이 줄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시차원입니다.